통장 훔친 며느리,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늘 잠자리가 늦던 분이 그날따라 부지런하신가 싶었죠. 그 순간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 아래 시어머니의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래를 개다 우연히 그 서랍을 열게 된 건 정말 아무 생각 없이였어요. 낡은 가죽 지갑들 사이에서 두툼한 종이봉투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엔 구형 통장 몇 건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오래된 은행 로고가 선명한 그 통장엔 마지막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숫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잔액 2억 357만 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계속 요동쳤어요. 그 통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그 돈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살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우리 부부에게 돌아올 돈이기도 했죠.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그냥 여기 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렇게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제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통장을 넣고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렸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머, 정민아. 이렇게 일찍부터? 아, 내 어머니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시어머니는 짐짓 모른 채 하시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유난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워서도 계속 그 통장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정말 어머니가 모르는 걸까? 그 돈 혹시 이미 알고 나를 지켜본 건 아닐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이고 이 돈도 언젠가는 우리 몫이 될 텐데 지금 잠시 내가 보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언가를 저질러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아침밥을 챙기셨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평소보다 더 조용한 식사 시간. 말은 없었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피하며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민아, 오늘은 나 혼자 좀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 만나러. 그 말투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작고 쓸쓸하게 보였죠. 그때도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다시 그 서랍 앞에 섰습니다. 어제 본 그 통장 다시 꺼내보았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돈 내가 잠시 챙겨두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어차피 우리에게 주실 거잖아. 나중에 돌려드려도 되지. 그런 생각은 무섭도록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많았고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금도 숨막히게 쌓여 있었죠.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봉투에 다시 담고 그 위에 있던 안경을 조심스레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불 꺼진 주방에서 빈 찻잔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은 죄책감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지나가는 순간 제가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주방 테이블엔 빈 물병만 놓여 있었고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영영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왔을 때 느낀 정적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이 꺼진 시어머니 방, 열려진 채 덩그러니 놓인 침대 시트, 그리고 텅 빈 옷장이 제 눈을 붙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깐 외출하신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옷장이 텅 빈 것을 보고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주방에도 욕실에도 어디에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도 없고 신발도 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그제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서랍으로 달려가 봉투를 꺼내 확인했어요. 통장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떠난 걸까요? 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식탁 위엔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보리차 병이 텅 빈 채로 놓여 있었고 옆엔 접히지 않은 수첩 한 권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수첩 위엔 볼펜이 뚜껑 없이 떨어져 있었죠.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제가 통장을 가져간 걸 아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야, 모르셨을 거야. 그냥 우연히 나가신 거야.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출장 중인 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통장을 다시 꺼내 하염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통장의 종이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어요. 마치 사람의 체온이 남은 것처럼.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시어머니의 말투가 귀를 스쳤습니다. 정민아, 난 그냥 오래된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 오래된 친구란 말이 그토록 쓸쓸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와 함께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정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하얀 편지지 위에 단정한 글씨가 줄줄이 적혀 있었죠. 정민아, 돈은 내가 가져도 좋다. 그걸로 아이들 쓰고 살림에 보태렴. 하지만 단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구나. 나한테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해줄래?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고 정순 어머니의 고운 필체는 마치 속삭이듯 제 눈에 박혔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그냥 외로운 늙은 여자야. 그날 너의 눈빛을 보고 내가 이 집에서 할 역할이 다 끝났다는 걸 알았단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한 줄 한 줄을 삼키듯 읽었어요. 그 돈 사실은 너희 쓰라고 모은 거였어.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에서 아끼고 아껴서 1,000원, 2,000원 모은 거야. 그게 내 보람이었단다. 편지지 끝엔 잘 살아. 그리고 가끔 날 떠올려줘. 라고 써 있었죠. 저는 무릎 위에서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삼켰죠. 이건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별이었어요. 정순 어머니는 미움도 원망도 없이 저를 이해하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입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집안.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혼자 감당해야 할까? 한참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출장 중이라던 그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습니다. 정민아, 애들 잘 있고? 어머니는 요즘도 일찍 주무셔? 그 질문에
제 입은 얼어붙었습니다. 응, 잘 주무셔. 시장도 다녀오셨어.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요즘 힘드셨던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남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그 통장을 다시 서랍에서 꺼냈어요. 편지와 함께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던 척했어요. 어머니의 방은 닫아두었고 남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군요. 정민아, 어머니 요즘 좀 다르지 않아? 뭔가 우리를 멀리하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편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그냥 외로운 늙은 여자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쥐어짜듯 했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거리에서 상처를 느끼셨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받으시지? 전화기 꺼져 있어. 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고 그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여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야 할지 혼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어머니의 지인이라는 분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정순 어르신 통영 쪽에 내려가셨어요. 예전 친구분 계신다면서. 통영? 바다. 그 단어들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정민아, 가끔 날 떠올려줘. 그 문장이 다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가 앉아 있을 만한 풍경을 상상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쥔 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혹은 좁은 골목길,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국화를 다듬고 계신 모습, 그렇게 저는 편지보다 더 많은 말들을 어머니가 남기고 가셨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는 저에게만 온 것이었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저만을 향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제 서랍 안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기 전에 조용히 그 편지를 꺼내 읽어요. 돈은 내가 가져도 좋다. 다만 나한테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느껴집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끝내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겉으론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던 저는 문득 작은 습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정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식탁 옆에 조그맣게 앉아 된장국 냄비를 지켜보시며 물이 넘치겠다라고 말하곤 하셨죠. 그 순간 냄비 속 보글거리는 국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물이 넘치겠다. 그리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잔소리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조그마한 말 속에 살가움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도시락을 다 싸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그냥 외로운 늙은 여자야. 그 말이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준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서툴고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있던 따뜻함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남편 몰래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도 못했네요. 혹시 이 편지를 보신다면 언제든지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그 통장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머니 마음이었으니까요. 편지를 다 쓴 후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접어 집안 한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유리화병 밑에 살짝 숨겨두었어요. 그게 조용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엔 개나리가 피었고 아이들은 반소매 옷을 입고 학교에 갔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레 아주 천천히 이불은 그대로였고 옷장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빠져나간 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수첩 한 권. 수첩을 펴보니 곳곳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멸치 1,000원 손자 김밥 좋아함. 정민이 아침 잘 안 먹음 두유 사두기. 비 오는 날엔 빨래 돌리지 말 것.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현은 서툴렀어도 그분의 하루는 온통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분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긴 따뜻한 자리가 있었어요. 햇살이 잘 들고 바람도 잔잔히 드는 자리. 그 자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셨구나. 언제나 우릴 위해 비워두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누가 와서 앉아도 좋고 아무도 앉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자리. 언제든 돌아오셔도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그분의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조용한 집안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우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 보낸 사람 없이 주소만 적힌 단출한 겉면. 그건 통영에서 온 편지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정민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단다. 익숙한 필체, 조심스러운 문장들. 날마다 바닷가를 걷고 있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었어. 이젠 너를 원망하지 않아.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떠났지만 말없이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 아니, 꼭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까지 걸어가는 동안 하늘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작은 편지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린 함께 어머니 방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 선율에 세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통영 한번 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길로 우리는 차에 올랐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신이 나 있었죠. 통영에 도착하자 낯선 풍경들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바닷가 벤치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 자주 가셨대. 그 자리는 정말 말 그대로 조용했고 따뜻했고 그리고 이상하게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기다리셔도 돼요. 그렇게 중얼이며 벤치 밑돌 사이에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죠.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가끔 통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옆 작은 식당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생선구이를 시키곤 해요.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 여기에 앉았었어? 하고 묻고 우리는 응하고 웃어줍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만든 기억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말 대신 편지를 남겼고 돈 대신 마음을 주셨고 떠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그 벤치에 언젠가 다시 우리가 함께 앉을 날이 올 거라고요.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는 기억 속에서 계속 함께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